안녕하세요. 스위스서울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프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댈러스 매버릭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인데 프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미네소타가 정말 정말 굉장한 디펜스 팀이라는 거를 저희가 다 알잖아요. 정규 시즌에 압도적인 디펜시브 레이팅 1위를 기록한 팀이고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108.9점 디펜시브 레이팅인데 2위인 올랜도와 무려 2.6점 차이나 나고요. 이 2.6점 차이가 2위인 올랜도와 11위인 필라델피아와의 차이와 같은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로 압도적인 디펜스 팀인지 알 수 있겠죠. 이런 수치도 있지만 지난 시리즈 덴버와의 시리즈에서 미네소타의 진짜 숨막히는 수비를 봤잖아요. 굉장히 좋은 디펜스 팀인데 댈러스도 얘기를 해볼게요. 댈러스는 제가 리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지만 2년 전에 컨퍼런스 파이널에 왔던 그 댈러스 팀이랑 지금 완전히 색깔이 바뀐 팀이죠. 현재 루카 돈치치만이 2년 전에 댈러스에서 컨퍼런스 파이널 때 주전이었던 선수일 만큼 완전히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스타일도 많이 바뀐 팀입니다. 특히 트레이드 이후에 뭐 게포드나 PJ 워싱턴 같은 선수들이 더해지면서 운동 능력과 피지컬리티가 완전히 올라간 팀이고요. 2년 전에 컨퍼런스 파이널에 왔던 그 팀은 공격 위주의 팀이었다면 지금은 수비가 강점인 팀으로 완전히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댈러스가 특히 정규 시즌 마지막에 진짜 무섭게 마무리를 했는데 댈러스가 트레이드 이후 정규 시즌의 마지막 20경기 구간에서 리그 1위의 디펜시브 레이팅을 기록한 팀입니다. 그래서 양 팀이 굉장히 수비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고 굉장히 디펜스의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보통 이 프리뷰 시작할 때 정규 시즌 전적이나 뭐 볼만한 스탯들을 이제 좀 찾아보고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번 시리즈는 그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정규 시즌 전적은 미네소타가 3대1로 이기고 있지만 카이리랑 루카가 동시에 같이 뛴 경기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 경기를 댈러스가 한 번 이겼습니다. 이 어떤 경기에서도 트레이드 이후에 추가된 멤버들이 뛴 경기가 없고요. 그래서 이 경기들을 기반으로 프리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완전히 좀 다른 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거는 거의 새로운 매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이 게임 어떻게 보나 보면요. 드래프트킹스라는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는 미네소타가 마이너스 170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네요. 이게 차이가 뭐 크다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난 시리즈에서 미네소타가 덴버를 잡는 모습을 보고 조금 더 그런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수도 있고 뭔가 근소한 차이지만 미네소타가 조금 유리한 상황 정도로 지금 배당에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이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첫 번째로는 앤서니 에드워즈의 점프 슈팅입니다. 미네소타가 공격을 할 때 보면요.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데릭 존스 주니어가 붙을 거고요. 마이크 콜린한테 카이리 어빙이 수비가 붙을 거고 칼 앤서니 타운스한테 PJ 워싱턴이 붙을 거고 루디 고베어한테 데릭 라이블리가 붙을 거고 아니면 뭐 가포드가 붙을 거고 그리고 제이든 맥다니엘스한테는 루카 돈치치가 붙을 예정이거든요. 미네소타의 공격에서 보면은 이게 덴버 시리즈랑은 완전히 좀 다른 타입의 챌린지입니다. 덴버는 사이즈가 큰 팀이지만 운동 능력이 전체적으로 높은 팀이 아니거든요. KCP랑 에런 고든 정도가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에 조금 속하고 다른 선수들은 운동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댈러스는 훨씬 더 좋은 운동 능력을 가진 좋은 프리미터 플레이어들이 있고 훨씬 더 운동 능력이 좋은 림 프로텍터들이 있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이제 마주하게 될 디펜더 데릭 존스 주니어는 KCP보다 길고 더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예요. 이번 포스트 시즌에 데릭 존스 주니어가 현재 아주 엘리트 레벨의 프리미터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데릭 라이블리도 앤서니 에드워즈가 그때까지 포스트 시즌에서 만나왔던 그 어떤 림 프로텍터보다 크고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OK 시즌에서 데릭 라이블리가 얼마나 KC한테 힘든 시간을 선사했는지를 보시면 알죠. 앤서니 에드워즈가 지난 시리즈에서 만난 요키치가 뭐 덩치가 크고 힘이 좋지만 림 프로텍션의 의미에서는 별로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댈러스는 림 프로텍션의 측면에서 훨씬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포드나 데릭 라이블리가 그렇죠. 이게 제가 스탯으로도 볼 수 있는데 댈러스가 게임당 42점의 페인트 실점을 하는 팀이거든요. 덴버는 50점의 페인트 실점을 하는 팀이에요. 게다가 미네소타는 플레이오프 첫 라운드에서 전체 공격 중 림 근처에서 공격을 시도한 비율이 37.6%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댈러스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댈러스의 기본적인 수비 스타일은 림 근처에서의 공격을 완전히 지우는 게 목적인 스킴으로 이루어진 팀이거든요. 특히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이게 조금 챌린지가 될 텐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진짜 지금 막을 수 없는 포스를 보여주잖아요. 특히 덴버전을 보시면 앤서니 에드워즈의 퍼스트 스텝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앤서니 에드워즈의 다운힐이라고 하죠. 골 밑으로 들어가는 공격에서 파생되는 연쇄작용이 크거든요. 그래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림 근처에서 공격하는 비중이 전체 공격의 35%고 림 근처에서 공격했을 때 성공률이 70%입니다. 댈러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비 스킴이 어떻게 돼 있거냐면 앤서니 에드워즈의 림 어택을 억제하고 앤서니 에드워즈를 풀업 점프 슈터로 만들려고 할 거고 이게 댈러스 수비에서의 가장 최우선순위일 거예요.
이게 근데 댈러스가 지난 시리즈에서도 했던 거죠. OKC전에서 엄청나게 플로어를 슈링크한다고 하죠. 그리고 뭐 플로어를 빡빡하게 페인트를 더 빡빡하게 만드는 수비를 들고 나와서 시작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댈러스는 센터가 드랍을 하는 식으로 하죠. 뭐 예를 들면 미네소타가 피크앤롤 액션할 때 센터인 데릭 라이블리가 드랍을 해서 스크린 롤러와 핸들러를 동시에 앞에 두 명을 다 보면서 수비를 할 거거든요. 그 대신 페인트를 지킬 수 있는, 이거는 좀 풀업 슈팅이 약하지만 페인트를 지킬 수 있는 커버리지 형태거든요. 이런 커버리지를 만났을 때 앤서니 에드워즈가 미드레인지, 특히 롱 미드레인지를 강요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정규 시즌에 그렇게 좋은 미드레인지 점프 슈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플레이오프 오면서 더 효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클리닝 더 글래스 자료에 따르면요, 이번 시즌 앤서니 에드워즈의 미드레인지 슈팅은 정규 시즌에 39% 정도였거든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50%로 올라왔고요. 구간을 좀 나눠서 보면요, 짧은 미드레인지, 쇼트 미드레인지 구간에서는 정규 시즌에 40%였고요. 플레이오프에 41%였고요. 롱 미드레인지 구간에서는 정규 시즌 40%, 플레이오프에서 49%입니다. 대단하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앤트맨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핫핸드가 되면 덴버가 보여줬듯이 그때부터 약간 커버리지 바꿀 것 같거든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공 잡을 때마다 더블팀을 해서 공을 패스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면서 막을 텐데,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이런 커버리지로 바뀔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제 댈러스가 이런 커버리지를 또 지난 시리즈에서도 계속 사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미네소타는 이런 더블팀을 했을 때 댈러스가 상대했던 오키시보다 좋은 카렌선 타운스, 콜리, 그리고 심지어 나즈 리드까지 좋은 옵션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에요. 댈러스가 OKC 전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볼 핸들러한테 두 명을 보내는 커버리지를 해서 미네소타의 좋은 스팟업 공격 옵션들이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농구를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 드랍 커버리지를 깨는 그 첫 번째 도미노가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에 첫 번째 도미노가 앤서니 에드워즈가 슈팅으로 이 드랍 커버리지를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고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운동신경과 스피드가 좋으니까 혹시 이 데릭 라이블리나 뭐 데니엘 게포드를 상대로 골밑에서 득점을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괴물 같은 운동신경이라.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결국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슈팅을 좀 강요를 당할 거고, 그래서 이게 슈팅을 때려서 넣어줘야 커버리지를 댈러스가 풀 것 같아요. 또 댈러스가 이거 외에도 수비에서는 지난 OKC 전처럼 약한 링크를 좀 찾으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조시 기디를 완전히 제외하고 조시 기디를 막는 수비수까지 페인트를 잠그면서 쉐이의 드라이브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약한 선수를 좀 찾을 건데,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테스트를 받을 선수는 제이든 맥다니엘스입니다. 현재 플레이오프에서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3점을 34%로 쏘고 있거든요. 이게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경기에 따라 슛이 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좀 편차가 심한 플레이어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뭐 니켈 알렉산더 워커나 나즈 리드도 어쩌면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선수들도 플레이오프에서 니켈 알렉산더 워커 3점 32.3%, 나즈 리드 31.5%로 쏘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슛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슛이 안 터지는 날에는 댈러스는 더욱더 페인트를 잠그고 싶어 할 거고, 그러면 더욱더 앤서니 에드워즈나 미네소타 선수들이 림 근처로 어택을 하는 게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결국에 다시 또 돌아와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슈팅으로 이 커버리지를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런 댈러스를 상대할 때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볼 무브먼트, 패싱이 키인 것 같거든요. 댈러스는 카렌서니 타운스, 니켈 알렉산더 워커, 뭐 제이든 맥다니스, 나즈리드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강요할 거예요. 예를 들면 볼 핸들러한테 댈러스에서 두 명 붙어서 이때 롤을 해서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카렌서니 타운스, 니켈 알렉산더, 제이드 맥다니엘스, 나즈리드가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코너에서 공을 받고 클로즈해서 나오는 선수들을 어택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음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올 거거든요. 이 선수들이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댈러스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런 상황을 많이 만들려고 할 거고,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카일 앤더슨이 좀 플레이 메이킹이 되는 선수거든요.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카일 앤더슨이 좀 뭔가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카일 앤더슨이 나왔을 때 조시 기디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완전히 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어떻게 스윙되는지도 좀 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요, 맥시 클리바의 부재가 어느 정도로 작용할 것인가 이거든요. PJ 워싱턴 매치업 때문에 그래요. 카일 앤서니 타운스의 포스트업이 미네소타가 얼마나 시도를 해보고 싶은지, 경기당 몇 개의 포지션을 카렌서니 타운스를 PJ 워싱턴 상대로 포스트업을 시키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카렌서니 타운스의 포스트업 때 PJ 워싱턴이 1차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 PJ 워싱턴이 달러스에서 유일하게 카렌서니 타운스를 막을 수 있는 파워포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맥시 클리바의 부상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생긴 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클리바 관련 소식에 따르면요. 클리바가 겨우 골대 밑에서 이제 가벼운 골밑 연습 정도로 시작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제프 스토츠라는 스포츠 메디컬 전문가가 있거든요. 인스트리 클로즈스라는 사이트랑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평상복을 입잖아요. 이걸 스트릿 클로즈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 계정이나 사이트 이름 자체가 평상복을 입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계정에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이 사람이 전문가적 소견으로 이 부상이 뭐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걸 알려주는 분인데 맥시 클리바 부상에 관련해서 맥시 클리바가 어깨 부상인데 서드 그레이드 스트레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같은 부상을 2014년에 크리스 폴이 당했대요. 근데 그때는 37일 정도 출전을 못했다고 하니까 그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맥시 클리바도 37일 정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시리즈는 맥시 클리바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PJ 워싱턴의 카렌서니 타운스 매치업이 진짜 더 중요합니다. 파울 없이 카렌서니 타운스의 특히 포스트업을 잘 막는 게 중요하고요. 이상한 파울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게다가 PJ 워싱턴이 혼자서 카렌서니 타운스뿐만이 아니라 나즈 리드도 상대할 딱히 매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네소타가 가져갈 수 있는 재밌는 라인업은 고베어를 빼고 나즈리드랑 카렌서니 타운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5아웃 농구를 할 수 있는 이 라인업이거든요. 사실 이 라인업이 페인트 패킹을 하고 있는 댈러스한테는 조금 더 카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이슨 키드 댈러스 감독이 데니엘 게포드를 플로어에 둔다면 제 생각에는 이건 완전 사형 선고일 것 같아요. 미네소타가 이 라인업을 뭐 경기 중 일찍 사용한다 아니면 자주 기용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데릭 라이블리가 더 많이 뛰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절실히 느끼는 게 데릭 라이블리가 아니라 여기에 맥시 클리바가 있었다면 하는 순간이죠. 맥시 클리바가 있었다면 이 5아웃 라인업이 완벽하게 매치업이 되거든요. 맥시 클리바의 부상이 이번 시리즈에서 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댈러스를 힘들게 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루카가 슈퍼 루카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무조건 루카는 슈퍼 루카가 되어야 됩니다. 루카 돈치치가 현재 지금 최고의 몸 상태가 아니죠. 계속해서 부상 달고 있고 경기 때마다 무릎 잡고 계속 넘어지고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옛날에 알던 플레이오프에서의 슈퍼 루카가 지금 현재 아니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오면서 이 플레이오프의 최고의 선수는 아마 요키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루카 돈치치라고 생각을 했고 앤서니 에드워즈는 제 탑5 안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앤서니 에드워즈는 저는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언젠가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시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앤서니 에드워즈가 엄청난 클럽 슈팅 메이킹과 플레이 메이킹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1라운드에서 케빈 듀란트,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 4대 0으로 수입하면서 집으로 보냈고요. 2라운드에서 디펜딩 챔피언과 현재 최고의 선수 유키치를 집으로 보냈죠. 앤서니 에드워즈가 제 마음속에서 랭킹이 지금 엄청 올라왔거든요. 근데 반면에 루카는 부상으로 인해서 100%의 루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리즈에서 최고 선수가 누구냐고 했을 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루카가 어느 정도 몸 상태인지를 모르겠어서 그거를 제가 결정을 못 하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루카는 부상으로 인해서 100%의 루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지금 댈러스는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난 시리즈에서 루카가 겨우 24.7득점, 10.5 리바운드, 8.7 어시스트 뭐 굉장히 좋은 스탯이지만 여러분 그 바스켓볼 레퍼런스닷컴 이런 데 가셔서 루카의 지난 플레이오프들 스탯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원래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는 루카의 그 슈퍼 루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턴오버 4.5개 정도를 하면서 뭔가 굉장히 루카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난 시리즈 상대들은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었어요. 1라운드에서는 카와이 레너드 없는 클리퍼스였고요. 2라운드에서는 댈러스가 완전히 피지컬 미스매치의 우위를 가져가고 경험이 없는 OKC의 약점이 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루카가 완전 슈퍼 루카가 아니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제 생각에 이번 시리즈는 다릅니다. 루카가 보여주는 완전 미친 레벨의 득점, 미친 레벨의 플레이메이킹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이 시리즈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지난 시리즈와 이번 시리즈가 다른 점은 OKC랑 클리퍼스를 댈러스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오펜스 리바운드거든요. 댈러스가 상대한 OKC와 클리퍼스는 현재 플레이오프 16개 팀 중에서 하위 4위권에 속하는 디펜시브 리바운드 팀이에요. OKC는 가능한 디펜시브 리바운드 중에서 72.9%, 클리퍼스는 72%를 잡는 데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OKC 시리즈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리바운드 우위를 가져가면서 댈러스의 공격이 특히 루카가 슈퍼 루카의 퍼포먼스가 아니었는데도 리바운드에서 많이 만회하면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리즈는 그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네소타는 현재 OKC나 클리퍼스보다 훨씬 더 좋은 디펜시브 리바운드 팀이고요. 현재 플레이오프에서 네 번째로 좋은 디펜시브 리바운드 팀이고 가능한 한 리바운드 중 79.9%를 잡아내고 있어요. 댈러스가 공격에서 실패해도 계속해서 세컨 찬스 잡고 득점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 말인즉슨 루카의 득점과 플레이메이킹이 지난 시리즈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미네소타의 수비 스킴을 좀 보면요. 루카한테는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아마 붙겠죠. 그다음에 카이리 어빙한테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붙겠죠. 지난 덴버전 끝나고 "내 다음 매치업은 카이리 어빙이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데릭 존스 주니어한테는 마이크 콘리가 붙고 PJ 워싱턴한테는 카렌서니 타운스가 붙고 데릭 라이블리한테는 루디 고베어가 붙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그나마 필름을 좀 보면서 느낀 게 지난 한 3 년간 크리스 핀치 감독이 NBA 리그 감독 중에서 루카와 어빙을 상대로 트랩과 블리츠 같이 볼 핸들러한테 2 명을 붙이는 수비를 가장 많이 해온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커버리지를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미네소타도 고베어의 딥 드랍 커버리지로 시작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고베어가 플로어에 있을 때 핸들러한테 2 명을 붙이는 수비를 하면서 고베어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고베어가 원래 위력적인 림 근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베어가 플로어에 있을 때 이런 커버리지를 많이 시도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역시 고베어의 드랍 커버리지를 할 때 앞서 미네소타가 공격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드레인지나 슈팅이 많이 열리거든요. 근데 제가 필름을 보면요. 고베어가 드랍할 때 루카나 카일이나 이 고베어의 드랍 커버리지를 공략하는 거를 진짜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특히 루카는 예를 들면 스크린을 받고 들어갔을 때 뒤에서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따라오면은 엉덩이나 등으로 맥다니엘스를 잡아두고요. 그다음에 그 잡아둔 상태에서 미드레인지에서 슛 던지거나 뭐 플로터 던지거나 뭐 패스하거나 진짜 잘했거든요. 이거 뭐 호스티지 드리블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루카가 또 엄청 잘하잖아요. 루카는 그런 거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요. 카이리 어빙도 마찬가지예요. 스크린 타고 들어왔을 때 고베어 있으면 그냥 앞에서 슈팅 던지고요. 제 생각에는 고베어가 드랍을 하긴 할 텐데 이거를 루카와 카이리가 공략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네소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조정은 덴버전과 비슷하게 카렌서니 타운스를 데릭 라이블리한테 붙이고 고베어를 PJ 워싱턴한테 매치업을 붙인 다음에 PJ 워싱턴이 3 점을 버리고 골밑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헬프를 해 주는 덴버전에서 봤던 그런 역할을 줄 것인가. 이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근데 고베어를 데릭 존스 주니어한테 매치업을 못 시킬 거예요. 왜냐면 데릭 존스 주니어가 보통 다른 팀들이 3 점을 그냥 허용해 주는 스킴을 쓰는 선수로 많이 지목이 되긴 하는데 고베어를 데릭 존스 주니어한테 붙이고 무빙하는 역할을 주면요. 마이크 콜리가 PJ 워싱턴한테 매치업이 되고 그럼 PJ 워싱턴은 포스트에서 콜리를 완전히 힘으로 이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PJ 워싱턴한테 공이 갈 때마다 더블팀 붙어야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미네소타는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도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루디 고베어는 아마 PJ 워싱턴한테 붙고 로밍을 하게 되는 역할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커버리지를 변화하게 된다면요. 아니면 또 핀치 감독이 이런 커버리지를 쓸 거예요. 예를 들면 카르서니 타운스나 나즈리드가 플로어에 있을 때 이 2 명이 맡고 있는 매치업이 루카를 스크린해 주기 위해서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때는 카르서니 타운스나 나즈리드는 핸들러를 블리츠나 트랩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롤러인 PJ 워싱턴이나 데릭 존스 주니어가 공을 잡은 채로 4대 3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선수들의 디시전 메이킹이 중요합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OKC전에서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데릭 존스 주니어가 4대 3 상황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난 시리즈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OKC전에서는 이렇게 데릭 존스 주니어나 PJ 워싱턴이 공을 몰고 4대 3 상황에서 들어올 때 이걸 막으러 헬프를 온 디펜더가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였거든요. 그런데 미네소타는 루디 고베어나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될 거라는 게 차이점이겠죠. 훨씬 더 높은 레벨의 디펜더들을 상대하면서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디시전 메이킹을 보는지도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벤치에서 나오는 카일 앤더슨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댈러스나 미네소타의 핸들러를 블리츠 트랩할 때 미네소타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선수가 카일 앤더슨 정도밖에 없다고 했는데 카일 앤더슨이 이 시리즈에서 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선수가 특이하게도 루카 돈치치를 굉장히 잘 막는 디펜더라는 점입니다. 수비에서 진짜 좀 은근히 좀 잘 매치업이 되는데 카일 앤더슨 별명이 슬로우 모일 정도로 느리지만 루카가 빠른 선수가 아니거든요. 대신 힘과 사이즈가 좋은 선수인데 카일 앤더슨이 여기에 굉장히 잘 매치업이 됩니다. 지난 덴버 시리즈에서는 카일 앤더슨이 득실 마진이 굉장히 처참하고 나와 있을 때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많이 뚫리고 해서 중용받지 못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수비에서의 강점 덕분에 조금 사용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일 앤더슨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미네소타가 이렇게 디펜스에서 루카를 좀 막을 매치업도 좋고 수비 스팀도 좀 잘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디펜스의 챌린지가 이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루카가 지난 시리즈에서 했던 것처럼 그저 그런 시리즈로는 이길 수 없고 진짜 예전에 보여줬던 루카의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가 더 나와야 무조건 나와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 마이크 콜리를 지켜라입니다. 댈러스가 이런 미네소타의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마이크 콜리를 댈러스에서 공격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카이리 어빙이나 루카 돈치치나 일단 마이크 콜리가 매치업으로 붙게 되면 그때는 아이솔레이션으로 되게 손쉽게 득점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경기들을 본 결과 어떻게든 마이크 콜리를 이끌어내서 매치업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거나 하는 방법은 가드 대 가드 스크린 한다거나 카렌서니 타운스나 나즈리드를 낀 스크린 액션을 통해서 그때 콜리를 공략해서 스위치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콜리가 로우맨으로 있으면 그냥 골 밑에 공략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댈러스는 이렇게 콜리를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앞에 제가 설명했듯이 굉장히 터프한 디펜스 시리즈고 상대는 다른 영역에서 허점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댈러스는 집요하게 마이크 콜리를 물고 늘어질 거고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콜리를 지켜야 됩니다. 콜리가 진짜 제일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메이커이자 키 패서이고 커넥터이고 미네소타에서 가장 좋은 슈터 중 한 명이거든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미네소타가 댈러스보다 훨씬 더 많은 피켓롤을 하고 있는데 좀 놀랍죠. 미네소타의 탑 볼 핸들러와 스크리너의 콤비네이션이 앤서니 에드워즈랑 고베어 피켓롤을 112번 했고요. 콜리랑 고베어가 71번 했고요. 앤서니 에드워즈랑 카렌서니 타운스가 47번 했고요. 마이크 콜리랑 카렌서니 타운스가 42번 했습니다. 마이크 콜리가 또 한 경기 출전 안 했잖아요. 그거를 좀 감안하면 볼륨이 꽤 많죠. 루디 고베어를 공격에서 같이 피켓롤을 하면서 공격에서 루디 고베어를 좀 살려줄 수 있는 게 콜리고 이런 콜리가 공격에서 끼치는 영향을 지대하기 때문에 수비에서 무조건 애를 먹여야 되고 콜리밖에 약한 링크가 없습니다. 댈러스가 이 콜리를 공략할 게 뻔하기 때문에 미네소타에서는 어떻게 지키는 전략을 갖고 올지가 저는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 시리즈 예상은요.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이 시리즈에서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 했을 때 만약에 루카가 건강했다고 하면 저는 루카를 뽑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요소도 댈러스가 갖고 있지 않고 미네소타가 지난 덴버 시리즈에서 완전 수비와 피지컬 레벨로 그 전에는 어떤 팀도 하지 못했던 덴버를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덴버의 완전 평정심을 잃고 덴버답지 않은 농구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레벨의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이 시리즈에서도 비슷하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미네소타가 6차전 혹은 7차전에서 이길 것 같다고 봅니다. 근데 굉장히 자신은 없네요. 댈러스도 굉장히 좋은 팀이고 루카의 플레이메이킹이 또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시리즈고 이것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시리즈에서 지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조금 남겨놨다가 경기가 진행이 되면은 리뷰를 하면서 조금씩 넣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